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내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또 맞는다면은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요즘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백신 접종을 어르신들에게 먼저 해드린 이유가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코로나19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이시고요. 그리고 접종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게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접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다가 접종일까지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접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접종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종하시고 나면 며칠 정도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게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접종 일정을 알리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접종을 언제 하는지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안전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접종하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꼭 접종 장소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관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하고 나시더라도 경증 이상 반응은 약 48시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도 그 4일에서 10일 정도는 두통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접종하시고 나서 2주 정도까지는 건강 상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기저질환이 있는데 난 맞아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기저질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고혈압과 당뇨 같은 굉장히 만성 경증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셨을 때 이익이 가장 높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무조건 접종을 하시는 게 옳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한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반드시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백신 접종이 불안전해서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드시는 약 중에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접종하시고 나면 두통이라든지 몸살 기운들이 48시간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접종 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접종 전에 드시면은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접종하시고 나서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통제는 접종 후에 꼭 복용하시고 또 접종 전후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살펴볼까요? 떠먹는 요구르트나 유제품들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정말 저희가 뭐 늘 음식을 약으로 맹신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 유산균 발효유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실은 술렁거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치료제를 찾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이나 아니면 실험관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던 약물들이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 인체에 투여해 봤을 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극소수만 효과가 있었고 대부분의 약물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정말 검증된 정보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은 좀 지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보실까요? 백신 맞을 순서가 오는데 백신을 맞으면 피떡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맞아야 하나 안 맞아야 하나 궁금해요. 아니 그리고 왜 나이 많은 사람을 맞춰요? 젊은 사람을 왜 제외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희소혈전증 논란이 되면서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혈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피떡이라고 하는 그 혈전 맞나요?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혈전이 생기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 동맥의 혈전을 만들어서 네네. 갑자기 막혀서 썩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맥 혈전이라서요. 정맥 쪽의 거는 그렇게 급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조금 늦게 발견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들여가는 그 바이러스가 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항체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걔가 혈전을 만들기 쉬운 그런 이상한 항체를 만들게 되고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혈전을 만들게 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게 희귀하기는 하지만 100만 명 중에 하나라던가 이렇게 희귀하기는 하지만 나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일에서 열흘 정도 어느 부분에 주로 잘 생기느냐 하면 뇌의 정맥동이라 그래서 뇌의 정맥에 잘 생기고요. 그리고 또 내장에서 이 중간으로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정맥에 잘 생기게 돼 있어서요.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던가 하는 뇌의 증상이나 아니면 복통이나 그 부위에 어떤 멍 같은 게 이상하게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두려우면 최대한 준비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컨디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고 네. 백신을 맞으시면 좋겠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신하지 말고 과음, 과로 그다음에 수면을 안 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백신을 맞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혈전이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혈전과는 기전이 조금 다르고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생률을 보면 유럽 자료를 보면 100만 명 중에 6건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이 뇌정맥동 혈전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례를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유럽에서 말하는 사례인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건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명당 1.3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귀혈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아나필락시스도 굉장히 중증 이상 반응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는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관찰하시면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증상 발현이 접종하고 4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접종하시고 나면 48시간 정도는 몸살 기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48시간 지나면 그런 경증 이상 반응으로 생긴 두통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접종하시고 나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셨는데 그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 네. 그리고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것 같다거나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증상이 겸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뇌졸중, 심근경색도 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네. 골든타임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앞서 어머님도 강하게 궁금하셨다고 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20대를 제외시켰어요. 가장 건강할 것 같은 20대가 왜 빠졌을까요, 교수님? 네, 백신 접종 연령을 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백신이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접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신도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코로나19에 걸리셨을 때 사망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면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렇겠죠. 압도적으로 커지는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희귀혈전은 55세 미만에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서 혈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리셔도 잘 돌아가시지도 않고 중환자도 안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피해는 그대로 있으니까 저희가 이익과 피해의 이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 저울질을 못하는 시점이 확실하게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시는 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시는 게 확실하게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30에서 50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익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익이 큽니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네. 하시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네. 그렇군요. 위험성 대비 효과를 계산한 결과라는 점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한 뉴스, 자, 팩트체크 그 다음 궁금증도 한번 볼게요. 이제 노래방이나 술집,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약국에서도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다고 하는데 자가로 하는 검사도 정확한가요? 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효과 있을까 없을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내 스스로 하는 코로나 검사 이거 믿을만 할까요? 어떨까요? 네,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면이 있는데요.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PCR 검사입니다. PCR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검사했을 때 약 6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편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신속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속 진단 검사인데 신속 진단 검사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항체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가 말씀드릴 때 신속 진단 검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진단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의료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진단이란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그러니까 본인께서 직접 쓰시게 되면 자가 검사 키트라고 검사. 합니다. 자가 검사 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 진단 검사 자체가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인이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가로 검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성능은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실제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찾아내냐라는 값이거든요. 그 값이 제조사가 말하기에는 80에서 90%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써보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 매우 초기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그것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음성이라고 해서요. 네.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아.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전문가들이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용처를 찾을 수 있으면 사용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일단 적절한가. 그다음에 사용을 한다면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죠. 그렇군요.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팩트체크 직접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이건데요. 곧 확진자 1,000명에서 2,000명대 진입.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규 확진자 수가 673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사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4차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좀 일찍부터 내다보셨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만 해도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는 600명대가 됐고 이번 주에는 거의 700명 근방까지 왔습니다. 일주일마다 1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이 4차 유행이 분명히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앞으로 4차 유행의 크기도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4차 유행 끝나고 남는 그 흔적들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3차 유행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단계를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가 확진자 숫자도 커졌고 그다음에 유행이 끝나고 나서도 300에서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행을 빠르게 통제하지 못하면 확진자 숫자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저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이 예.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2주만 더 참아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진짜 수십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지, 들었어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2주만 더 참아주세요 이런 말씀이 옛날처럼 잘 와닿지 않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늑대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랑 3주가 우리가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냐에 따라서 앞에 3개월, 4개월, 뒤에 3개월, 4개월이 달려있기 때문에 꼭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교수님께서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싶은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1년이 훌쩍 넘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